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제24년 동한 백성을 위한 개혁과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조선의 몇 안 되는 성군이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파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직 나라의 내일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불살랐다. 그러나 그 거대한 신념과 능력의 마지막은 너무도 작고 너무도 어이없는 방식으로 찾아왔다. 1800년 6월 창덕궁 안에서 정조는 왼쪽 등 뒤에 몹시 따가운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별것 아닌 피부 트러블이라 여겼다. 땀 띌 수도 있고 혹은 더운 날씨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점점 붓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졌다. 궁중 의관들이 몰려들었지만 어떤 이도 손을 대지 못했다. 왕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있었고 무언가를 잘못 처방해 왕의 상태가 악화된다면 문책은커녕 가족까지 멸문될 수도 있었다. 정조는 통증을 참고 정무를 계속 보려 했지만 결국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가 고통을 호소한 지불과 열흘 만인 6월 28일 밤 창덕궁 후원의 선비명에 가까운 왕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문을 닫은 의관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왕세 자도 정적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다. 왕이 쓰러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궁 전체에 퍼졌고 새벽이 되기 전나라의 중심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의 죽음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이상했다. 전날까지 정무를 보던 왕이 갑자기 등 통증을 호소하며 열흘 만에 숨을 거두다니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곧바로 퍼졌다. 독살설정적의 모함에 관해 의료 사고하지만 궁중에서 공식 발표된 사인은 단 하나였다 등 뒤에 종기 그리고 그로 인한 고름에 급속한 확산 즉 폐혈증이었다. 단순한 종기 하나가 어떻게 왕의 생명을 그토록 빠르게 앗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은 정조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았다. 역사서를 뒤져보니 무려 12명의 조선 국왕이 종기 혹은 유사한 염증 질환으로 생을 마감했으므로 대학자들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수많은 죽음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의 작은 고름 덩어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다. 정조의 죽음은 단지 한왕의 끝이 아니라 조선이 자기 몸에 병을 쬐때 알아보지 못하고 쟀때 고치지 못한 오랜 비극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날 밤 창덕궁의 별은 유난히 밝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빛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다.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자신들의 내일이 흔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다. 하필 그 위대한 왕이 그 중요한 개혁의 시점에 그 흔하디 흔한 등에 난 종기 하나로 세상을 떠났다니 많은 사람들은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역사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더 큰 충격과 마주하게 된다. 조선 27명의 국왕 중 무려 12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통증에서 시작된 작은 부기 피부 아래 고름이 차오르고 며칠 만에 몸 전체로 퍼져 숨을 거두는 그 똑같은 패턴이 거의 절반의 왕들에게 되풀이되었다. 첫 번째는 태조 이성계의 아들 조선 제3대 왕 태종. 그는 말년엔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부어있었고 의관들의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등과 다리에 치명적 부기가 퍼졌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며칠 밤을 앓다가 숨을 거뒀다고 적혀있다. 세종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위대한 문자 창제와 학문 지능의 성군이었지만 그 도눈과 허리의 병이 심했고 사망 전 몇 주간 고름이 피부를 뚫고 나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외에도 문, 종, 성종현, 산군중, 종선, 조현, 종, 숙종영, 조정, 조원종 12명의 이름이 그 끔찍한 단어종기라는 질환 아래 나열된다. 무슨 저주라도 걸린 드상들은 하나같이 그 병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영조의 경우 노년에 이르러 등에 난 종기가 터져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의 죽음을 명령한 뒤늘 불면증과 통증에 시달렸고 그 고통이 등을 통해 터져나왔다. 사도세자의 아들 즉 정조 역시 그 숙명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에 이토록 많은 왕들이 하필이면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들만 특별히 약했을까. 궁중의 음식이 문제였을까. 유전병이었을까.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사실은 이 병이 단순한
피부병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조용한 살인자였던 것이다. 왕이라는 존재는 누구보다 보호받고 최고의 의수를 누리며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살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치료가 더디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손도 못 대는 모순된 아이러니 속에 있었다. 그들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체계 자체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다. 우리는 이 숫자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비극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종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피부에 난 작은 북이나 뾰루지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 12왕을 쓰러뜨린 그 종기의 실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었다. 의학적으로 종기는 피부나 피하 조직에 생기는 완홍성 염증이다. 그러나 그 깊이에 따라 치명성이 달라진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단지 붉은 부기와 통증일 뿐이지만 그 속에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폭발하듯 반응하고 있다. 특히 조선 시대의 의학에서 종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겉에 생긴 옹, 그리고 몸 안 깊숙한 곳에 생기는 옹은 피부 표면 가까이에 생기는 고름 덩어리다. 열이 나고 붓고 통증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터지거나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다르다. 피부 아래 근육과 혈관 사이 오근장기 주위 깊숙한 곳에서 고름이 생기는 것으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겉에서 보이는 건 단지 약간의 통증과 붓기하지만 내부의 선균이 혈류로 퍼지고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확산되며 결국 폐혈증, 즉 폐혈증으로 진행된다.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너무도 평범하다는 것이다. 단지 조금 붓고 미열이 있을 뿐앙들도 그 통증을 처음엔 피로 탓으로 돌렸고 의관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열이 오르고 맥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온몸에 염증이 번지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현대 의학에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SIRS 이라 불린다.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상태다. 그리고 면역 반응이 폭주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 상태가 폐혈증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존 확률은 30% 이하로 떨어진다. 현대 병원에서도 집중 치료실에 서항생제와 혈압 상승제를 동원해야 겨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병이다. 하물며 조선 시대엔 항생 제도 정맥 주사도 수액도 없었다. 오직 몸에 침을 놓고 약재를 달여 마시며 열과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항의 몸에 직접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즉 종기가 생겨도 제대로 째거나 고름을 빼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저 열을 내리고 진통을 시도하며 온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왕이 고름으로 죽는다. 이 백성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궁 안의 의관들과 환자 본인은 그 절망의 깊이를 날마다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병은 단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권위의 붕괴를 의미했다. 왕은 절대적 존재였다. 그런 왕이 작은 고름 하나에 신음하며 죽어간다는 사실은 나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래 서의관들은 정확한 병명을 남기길 꺼렸고 기록은 모호해졌으며 죽음은 점점 미스터리로 변해갔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했다. 그 병은 죽음이었다. 조용히 느리 지만악실하게 한 왕의 숨을 그리고 한 왕조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왕이 사는 궁궐이 얼마나 깨끗했을까. 종기 같은 병이에 거기서 그렇게 자주 생겼단 말인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조선 왕실의 생활환경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종기의 발생과 확산에 매우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는 온돌 구조. 조선 시대 주거 문화의 핵심인 온돌은 빵 바닥 아래로 불을 지펴 돌을 데우고 그 열기로 방안을 따뜻하게 만든 구조였다. 겨울엔 따뜻했고 바깥 바람이 차가울수록 궁궐 내부는 오히려 찜질방처럼 후끈거렸다. 문제는 이 구조 가습기와 땀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 채 몸과 피부를 항상 뜨겁고 축축한 환경에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왕이 머무는 침전은 기온 유지가 생명처럼 중요했기에 창문을 열거나 통풍을 시키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곳은
고담벽한 세균 번식실이었다. 둘째는 이복 문화조선의 왕은 공식 석상에 나설 때는 물론 일상에서도 최소한 몇 겹의 옷을 겹쳐 입었다. 속저 고리중이 겉에 대래 복겨울이든 여름이든 항해 몸은 항상 천에 감싸여 있었고 그 두께는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몸의 열기를 빼앗지 못하게 했다옷. 속에 갇힌 피부는 숨을 쉬지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등과 허리엔 땀이 고였다. 문제는 그 땀이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겹겹이 덮인 옷 속에서 하루 종일 피부를 자극했다는 점이다. 피지선이 막히고 모공이 좁아지고 결국 작은 염증 하나가 하루 이틀 새의 고름으로 번지는 건시간 문제였다. 셋째는 목욕의 제한. 조선은 유교 사회였다.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드러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왕은 더욱 그랬다. 왕의 몸은 국가의 상징이었고 평범한 이목구비조차 일반 신하 앞에 노출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따라서 목욕이란 행위는 철저히 비공개였고 빈도 또한 매우 낮았다. 주일에도 많았고 한 달에 한두 번이면 깨끗한 편이었다. 그 사이 몸에 쌓인 땀과 각질 피지와 이물질은 피부의 모든 숨구멍을 막았고 결국 종기라는 비명을 만들어냈다. 왕의 침소엔 비단과 향기가 가득했지만 그 아래의 선몸이 썩어가고 있었다. 이 관들은 왕의 피부를 볼 수 없었고 왕은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드러낼 수 없었다. 그 조용한 절제 속에서 피부 속 염증은 점점 커졌고 병은 왕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선의 궁궐은 눈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청결했지만 그 내부의 공기열기 습기 무거운 예의 그리 고보이지 않는 침묵은왕이라는 존재를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완벽한 폐쇄 공간이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다. 그 유교는 나라의 법 위에 있었고 사람의 생명보다 예절과 명분으로 선시했다. 그리고 그 모든 유교 윤리의 근본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의 상이라는 말이 있었다.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문장은효의 시작이자 사람됨의 기준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문신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다친 몸을 치료하기 이에 칼을 대는 겉조차 불경으로 여겼다. 왕은 그 절대적 윤리의 정점에 있었다. 왕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었다. 그 어떤 병이 나도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라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여겨졌다. 더욱 이왕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성군의 몸을 상하게 한 죄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는 문책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성가문 전체가 멸문당할 수 있는 중죄로 처리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관들은 왕의 병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문진만으로 진단했고 절개나 수술은 거에 상상할 수 없었다. 종기처럼 피부 아래 고름이 쌓여가는 병은 그럴수록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웠고 왕은 점점 자기 몸 안에 죽음을 알아채지 못한 체조형이 무너져 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상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외부의 서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데려오려 해도 그는 왕을 직접 진찰할 수 없었고 기록조차 남기지 못했다. 왕이 병에 걸리면 이관들은 그 병명을 정확히 쓰는 대신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등의 수별이 응축되어 진기 운행이 원활치 않다. 속기 가 위로 몰려 담화가 막힌다. 이런 모호한 문장들은 실제로는 왕이 고름을 앓고 있다는 정확한 의학적 설명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다에 만약 등에 고름이 차고 있다 고 정확히 적었다가 왕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록을 남긴 의관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치료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문책받은 사례도 있었다에 함부로 찔렀는가 어찌 마음대로 진맥하고 침을 놓았는가 그 결과의 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늦게 손을 댔다. 왕의 병은 하늘의 뜻으로 여겨졌고 하늘의 뜻 앞에서 인간은 침묵하는 것이 이해라 여겨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병을 키웠고 죽음을 불렀으며 결국 한 명의 왕이 아니논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다. 조선은 그렇게 애를 지키다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그 예절의 희생양 중 가장 큰 존재가 바로 임금이었다. 조선은 중앙에 태의감이라는 왕실 전담 의료기관을 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의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왕을 돌보는
최고 수준의 의술과 처방이 존재했다. 그들은 조선 최고의 약재를 손에 쥐었고 최고의 경전과 의설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맡았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스템 안에 사람들에게 있었다. 왕이 병에 걸리면 이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맥을 짚고 한색을 살피고 체온을 가늠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행위는 빠져 있었다. 바로 결정이었다. 누가 약을 처방할 것인가, 누가 침을 놓을 것인가, 누가 병명을 명시할 것인가. 그 누구도 그 선을 넘지 못했다에 야하면왕에게 쓴 약이 조금이라도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왕이 약을 복용한 다음 날 더욱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한 명의 의관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왕의 건강은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었다. 왕이 갑자기 죽는다면 조정은 흔들리고 당파는 격화되며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피가 흐를 수도 있었다. 그만큼 왕의 죽음은 정치적 파장을 동반했다. 그래서 왕의 병을 다루는 건의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왕이 병에 걸리면 이관들은 먼저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지금 침을 놔야 할까요? 기혈이 막힌 것 같지만 혹시 약으로 먼저 다스리는 게, 하지만 고름이 깊은 곳에 퍼지고 있다면 결론은 늘 같았다. 한 번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 한 번 더는 죽음을 불렀다. 의관 한 명이 결단을 내려 단호하게 치료를 진행해야 할 때 그는 주변의 눈치를 받고 책임이 두려워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왕은 수십 명의 의관을 두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모두가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랐다. 결국 왕의 병세는 악화됐고 그제서야 의원 한 명이 침을 놓거나 고름을 짜거나 약을 올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왕은 고열과 맥박 이상호흡 곤란과 정신혼미로 이어졌고 며칠 후 숨을 거뒀다. 그리고 그 치료에 관여한 의관은 문책을 받았다. 그 시점에 그런 결정을 했는가? 왕의 명을 단축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의관은 벼슬을 삭탈당하거나 유배되거나 심지어 사약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가 쌓이자 남은 의관들은 더욱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 조선의 의료 시스템은 지식은 있었지만 책임이 없었다. 그 결과 결정은 늦어졌고 왕은 죽어갔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혹시 몰라서 조금 더 기다리자는 말로 놓쳐버린 것이다. 왕은 병들었지만 왕을 둘러싼 책에는 이미 더 깊이 병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왕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른다. 겉으로 보기엔 그들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침대에서 자느니 나라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고단하고 들 틈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왕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새벽 4시경에 시작된다. 정무를 보기 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경연으로 하루를 열고 바로 이어지는 신하들과의 조참 회의에 서국가의 정책과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다. 그 회의가 끝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문서 수백 장을 검토하고 도장 하나를 찍기 위해 10여 명의 보고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낮이 지나기 전사신을 맞이하고 대비를 찾아뵙고 황세자, 교육 상황을 챙긴 디전 여갱국사와 천문군사와 민정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밤이 되면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고 다음 날 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 소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마저도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허리는 이미 뻣뻣했고 그 짧은 수면조차 불면과 악몽으로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정조는 하루 평균 수면 4시간 미만의 삶을 수십 년간 지속했다. 그는 병든 몸을 끌고 붓을 들었고 그 손끝이 떨려도 결제를 멈추지 않았다. 어떤 날은 책상을 붙잡고 일어났고 어떤 날은 침전까지 보고서를 들고 갔다. 그런 삶 속에서 몸이 견딜 리 없었다. 게다가 왕은 자신이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신하들 앞에서 기침을 하면 안건이 흔들리고 정적은 그 틈을 물어뜯었다. 심지어 왕이 병중이라는 정보는 외국 사신들에게도 보안 사항이었다. 그래서 왕은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해야 했고 고열이 있어도 의관 앞에선 담담한 얼굴을 지어야 했다.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면역력이 무너지는 건시간 문제였다.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끊임없는 의심과 감시. 왕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충신조차 뒤에서 걱정이 아닌 권력. 계산을 시작했다. 몸이 아프면 의심받았고 마음이 약하면 멸시당했다. 그 긴장 속에서 왕의 몸은 차곡차곡 병을 쌓았다. 작은 종기 하나의 면역이 반응하지 못했고 고름이 퍼지도록 몸이 저항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병은 며칠 만에 왕을 쓰러뜨렸다. 결국 왕을 죽인 건 그 고름이 아니라 쉬지 못한 시간들이었다.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던 시간들이 그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27대 왕 중 무려 12명이 종기 혹은 유사한 염증 질환으로 생을 마쳤다는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사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한 사망 경로가 존재했다. 바로 피부에 생긴 고름 덩어리가 몸 전체로 염증을 확산시키는 폐혈증.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정조였다. 1800년 6월 15일 그는 왼쪽 등 부근의 미열과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나 온돌의 열기 탓이라 여겼고 의관들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자 해당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앉기도 힘들어졌다. 6월 17일 고열이 시작되었고 식욕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말수가 줄었다. 의관들은 습열이 침입하여 진기가 약해졌다는 전통적 표현으로 문진 내용을 기록했지만 현대적으로는 감염 반응 초기 증상이다. 6월 20일 호흡이 거칠어지고 잠시 실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폐혈증이 전신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6월 23일 정조는 침전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고름이 터져 옷이 젖을 정도의 분비물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감염은 혈류를 타고 온 몸에 퍼지고 있었고 심장, 간, 폐 기능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단계였다. 6월 27일 그는 맥박이 불규칙해졌고 의식을 자주 잃었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28일 밤 그는 창덕궁에서 짧고 깊은 비명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으로 기록된 것은 등의 종기로 인한 진기 허탈하지만 현대적 진단 기준으로 보면 그는 명백한 폐혈성 쇼크로 다장기 부전 상태에 빠진 끝에 사망한 것이다. 비슷한 경로는 영조에게도 있었다. 말년에 등 부위에 고름이 차앉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국정을 보았으며 이관들은 그 부위를 건드리지 못한 체약으로만 다스리려 했고 결국 열을 넘는 고열 과맥박 이상을 겪은 후조용이 눈을 감았다. 성종의 경우 사망 5일 전까지 정상적으로 국정을 보다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등 통증을 호소했고 사흘째 되는 날의식이 흐려졌고 마지막 날 침상에서 비명을 지르며 손발을 떨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감염이 중추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말기 폐혈증 반응이다. 그 외에도 숙종은 피부병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원종은 팔에 난 작은 염증이 며칠 만에 부어오르며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전신 반응으로 돌연사했다. 모든 죽음의 공통점은 시작은 작았다는 점이다. 하나같이 단순한 통증 작은 붓기 미열에서 시작했으며 그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며칠뿐이었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 궁중은 움직이지 않았고 의관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왕은 고통을 감춘 채죽음과 마주했다. 그들은 종기로 죽지 않았다. 망설임으로 죽었다. 두려움으로 죽었다. 그리고 왕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말할 수 없었던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무너졌다. 임금이 죽는다는 건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시간이 멈추는 일이었다. 조선에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곧바로 정치적 격변을 불러왔다. 특히 그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가정조였다. 정조는 개혁의 왕이었다. 탕평책을 통해 붕당 정치를 완화하고 규장각을 중심으로 실용 학문과 인재 등용을 확대했으며 금 난정권 폐지로 상업을 개방하는 등 당시로선 파격적인 개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1800년 6월 그가 단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자 그 모든 개혁은 손을 놓은 채 멈추어 버렸다. 정조는 아들 순조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그는 겨우 11살이었다. 정치는 다시 세도 가문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순조는 노론 세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이후 조선은 가문간 정쟁과 세도, 정치의 늪에 빠지며 백성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국가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졌다. 만약 정조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만약 그 종기를 초기에 치료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정조뿐만이 아니었다. 중종 역시 조광조를 등용해 혈량과를 부활시키 고유교적 이상 정치를 시도했지만 그가 병으로 갑자기 쓰러진 디기득권 세력은 조광조를 제거했고 개혁은 반역으로 몰렸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비극 이후 극심한 불명과 통증에 시달리며 말려낸 제대로 된 국정을 보기 어려웠고 그 공백을 틈타 정치는 보신주의로 기울었으며 신하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냉전 시대를 만들어냈다. 이렇듯성에 병과 죽음은 한 순간의 슬픔이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꾸고 민심을 흔들며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 언제나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늘 사람들을 유혹했다. 누가 실권을 잡을 것인가, 누가 세자를 대신할 것인가, 누가 왕의 유언을 해석할 것인 가정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죽음을 기회로 삼았다. 왕은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죽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더 많은 세금을 냈고 더 많은 전쟁에 끌려갔으며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왕의 종기 하나가 나라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만약 그 병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살았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종기 피부 아래 고름이 고이는 작고 흔한 염증, 오늘날에도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병이 고대 부분 며칠 안에 나아가는 병이다. 하지만 조선의 12명의 왕에게 그 병은 죽음이었다에 그랬을까? 지금 우리는 이야기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조기에 병을 발견하면 항생제로 잡을 수 있고 간단한 수술로 고름을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조선에선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단순히 시대의 한계만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 병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왕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의관이기 때문에 과감히 손을 댈 수 없었다. 신하이기 때문에 건강을 물어보는 겉조차 무례가 될 수 있었다. 그 조용한 망설임이 그 조심스러운 침묵이 작은 병을 죽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우리는 그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아무리 작아 보여도 몸의 신호는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작은 고름 하나가 왕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왕의 죽음이 100만 백성의 삶을 흔들었다. 둘째, 아프다는 말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은 숨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왕조차도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어서 죽어갔다. 셋째,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 조선의 의료 체계는 모두가 잘났지만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 가운데 왕은 조용히 무너졌다. 넷째, 권력도 지식도 위치도 병 앞에 선 무의미해진 정조는 완벽한 군주였다. 지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으며 정치력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등을 파고든 고름 하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위도 돈도 명예도 아닌 단지 주의 깊은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맺고 싶다. 왕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병이 있다며 우리도 그 병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작은 종기 하나가 왕을 죽였다면 지금의 우리에겐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몸에게 기울여라. 어쩌면 당신의 등에도 작은 신호 하나가 이미 울리고 있을지 모른다.